자, 경제 문제 좀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5년 동안에 0.4% 하락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만큼 항상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것은 물가가 오르거나 뭐 환율이 문제가 되거나 또 여타 경제적 위기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은 실제 잘 운영하면 그 나라 경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1.9%였는데 2.1이요. 미국 경제도 빌빌 싸고 있죠. 한국은 2.4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기 경제 성장률이 2030년이 되면 1%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다. 유럽에 지금 빌빌 싸는 나라들이 1%, 0.9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다면서 또 정부 인근에 있는 떨거지들은 외노자를 가감히 수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2.0은 OECD가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지금 성장을 하려 해도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이 2%면 올해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는 처음에 2.4 이래 말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4.6까지 떨어져서 연간 목표치 5%에서 훨씬 멀어졌어요. 그래서 느린 성장세에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면서 중국 경제도 지금 빌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성장률이 4.6으로 떨어지니까 154조를 중국 정부가 풀고 또 금리를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중국이 0.25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계속 목표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가요. 해리스가 느긋하게 이길 부분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봤자 자기의 약속을 지키거나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면서 실제 서민들,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일할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보면요. 머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한테 가 있고 비트코인도 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기업인들은 트럼프 지지 안 합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이 미국에 지금 저렇게 많다는 것은 미국이 경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미국 경제만 나쁜 게 아니라 유럽을 끌고 가고 있는 독일 경제도 거의 지금 빈사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차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벤처, 아우디, BMW, 폭스바겐 이런 것만 받아보다가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우등성에서 문제적 나라로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첨단 기술이 미국, 중국에도 뒤처져 가고 있는데 투자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투자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수가 지금 위축되어서 독일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해외 판로까지 막히면서 수출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요. 이 베이비붐 세대, 독일의 성장을 끌고 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물려받을 후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민 정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독일 경제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독일,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을 상징하는 나라들이 전부 경제가 빌빌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 우려되는 일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9개월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돈이 잘 안 떼이는데 은행 돈도 지금 떼일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5대 은행의 일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지난달, 즉 9월 달에 65%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부동산 대출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안 갚는 2030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보면 한국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이 올랐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은행이 돈줄을 째니까 서울 아파트 곳곳에 매물만 쌓여 있고 살 사람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바람을 잡으면서 집사라고 아직도 부채질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전세 대출도 막 빌려주다가 이제 전세 대출도 줘야겠다. 집주인 신용평가에서 집주인이 반환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보증 비율도 100이 아니라 80으로 낮추겠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실제로는 부동산 부음을 장려하고 싶은데 현재 벌어지는 꼬라지는 가계부채 폭증으로 또 부실한 사람의 대출로 우려되는 상황이 커지고, 자, 그 속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나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또 한국의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호황인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사상 최고의 불황입니다. 지금 인플레는요, 그야말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지 경제가 호황이라서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한국에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은 헤매고 있어요. 이제 수천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지방에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마용성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니 어떠니 하고 그걸 정부 부동산 관련 기구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부동산 협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 그리고 호황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금융시장은 점점 연체율이 많아지고 또 부동산 PF를 갖다가 따낸 건설사 시행사에서 지금 수십조가 터지고 있어요. 정부가 액수를 감춰오다가 지금 230조까지 갔잖아요. 그중에 사고 난 게 10조 이러는데 10조가 났겠어요? 수십조가 났고 100조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수습을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연체율이 계속 쌓이면 또 어떻게 수습해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만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는데 이 자영업자도 계속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 닫는 자영업자는 대출을 거의 못 갚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영끌이 2030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빚을 수억씩 지고 아파트를 산 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겠느냐. 자, 내수 침체, 사상 최악이죠. 자영업자 침체, 사상 최악이에요. 각종 대출의 연체, 사상 최악이에요. 금융기관의 위기, 사상 최악이에요. 부동산 PF 폭탄, 사상 최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부동산이 강남이라서 세상 다 떨어져도 우리는 올라간다. 몇 년 전에 떨어질 때 강남은 안 떨어지던가요? 마용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를 반영한다. 일본에요, 하늘 끝까지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일본 경제가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4분의 1토막 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아무리요 사람들 눈을 가리고 투기꾼들이 부추기고 정권이 부추기고 그리고 거기서 팔고 사면서 돈 벌는 사람들이 부추겨도 이거는요 수습 불가요. 그러니까 왜 연예인이 오늘도 보면 여러 건의 기사가 있어요. 연예인 누구가 아파트나 집을 사서 얼마 남겼다. 오늘만 해도 한 5명 나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배소영이도 또 전부 부동산 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몇 년 만에 더블로 오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이제 그 시기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요. 아마 당신은 해가 망신할 사람입니다.